안녕하세요. 본 행사는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군의 기술보유기관인 군산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화 유망기술을 선발하여 소개함으로써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의 기술사업화 촉진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군산대학교 강소특구 육성사업단 김영철 단장님의 개회사 및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및 지원사업 소개를 시작으로 산학융합공과대학 기계융합시스템공학부 강기영 교수님의 기계학습 및 드론을 이용한 풍력발전기용 복합재 블레이드의 손상검사 방법,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이인하 교수님의 전복에서 유래한 펩타이드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피부주름 개선용 조성물, 해양과학대학 식품생명과학부 식품영양학 유현희 교수님의 기후도와 항산화 활성이 증대된 아로니아 우유의 제조 방법 및 이에 따른 아로니아 우유, 해양과학대학 해양생명의용과학부 수산생명의학 박경일 교수님의 유속저감 폐류 양식 장치 및 갯벌 양식을 위한 임예 폐류의 체류 장치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각각의 기술 발표를 들으시고 기술 문의 및 연구자와의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방송 시작 5분 후부터 진행되는 설문조사를 작성해 주시면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과 연구자와 1대1로 상담할 수 있는 미팅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문의사항이 있는 기업에서는 설문조사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소특구 육성사업단 김영철 단장님의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및 지원사업 소개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김영철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소특구 지정을 위한 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관련 사업에 대한 기술 기반 수요를 발굴해 왔습니다. 향후 3월부터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규 특구 지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국에서 6곳을 선정을 하였고 각각 전문 분야들을 중심으로 산업 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강소특구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강소특구 사업은 군산대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친환경 전기차 부품 소재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군산 국가산업단지와 새만금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산업지구가 형성이 되고 군산대학교가 기술 핵심기관을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년간 360억이며 2021년 사업비는 72억 원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60억, 지방에서 12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군산의 주력 산업의 위기를 극복을 하고 우수한 인재 및 건강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목표를 가지고 전북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자 본 사업이 진행될 계획에 있습니다. 주로 특화하는 분야는 전기차 소프트웨어 융합 부품 분야와 전기차 구동 부품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두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강소 연구 기업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전기차 혁신 클러스터를 이러한 기반을 통해서 조성하고자 합니다. 전기차 관련 특화 분야의 수요 기반 유망기술 발굴을 하고 기술 사업화를 진행을 합니다. 관련된 기술 창업 및 단계별 맞춤 성장 지원을 해드립니다. 또한 지역 특화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군산대학교 강소특구 육성사업단을 중심으로 수요 기술을 발굴하고 그 수요 기술을 기술 사업함으로써 친환경 전기차 부품 소재에 대한 기술 창업 및 연구소 기업을 창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은 기술 발굴 및 연계 사업과 기술 이전 사업화 사업, 강소형 기술 창업 육성 사업, 강소특구 특화 성장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합니다. 2021년 사업비는 총 72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술 발굴 및 연계 사업을 위해서는 9억 원을 투자합니다. 양방형 기술 발굴 연계 사업을 진행하고 연구소 기업 기술 가치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기술 이전 사업화 사업은 28억을 진행을 합니다. 기술 이전에 대한 R&D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강소 특구 기업을 중심으로 한 강소 기업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소형 기술 창업 육성 프로그램은 7.5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노폴리스 캠퍼스 사업 및 엑셀레이팅 지원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소특구 특화 성장 지원 사업에는 26.3억 원이 투입됩니다. 관련된 혁신 네트워크를 육성하고 지역 특화 기업 성장 지원을 진행합니다. 또한 글로벌 창업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관련된 연구소 기업을 중점 육성해 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다양한 로드맵을 통하여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군산대학교를 중심으로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단을 진행을 하고 향후 이러한 바탕을 통해서 기술 사업화와 기술 지원 그리고 기업 경영에 따르는 기획 경영 및 강소특구 지자체 인원들이 함께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사업단은 새만금 산업단지와 군산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강소 연구개발 특구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군산대학교는 기술 핵심 기관으로서 지역 특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전기 자동차 산업에 기여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산학융합공과대학 기계융합시스템공학부 강기원 교수님의 기계학습 및 드론을 이용한 풍력 발전기용 복합재 블레이드의 손상 검사 방법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군산대학교 기계융합시스템공학부의 강기원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특허 내용은 기계학습 및 드론을 이용한 풍력 발전기용 복합재 블레이드의 손상 검사 방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기술을 이해하시려면 먼저 풍력발전기용 복합재 블레이드에 대한 기본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에서는 풍력발전기용 복합재 블레이드의 손상 감지 절차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 내용에서는 본 특허를 이용해서 어떻게 풍력발전기용 복합재 블레이드의 손상을 검지하는지 이론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이것을 실용화하기 위한 노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력발전기 복합재 블레이드는 우리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시겠지만은 굉장히 거대합니다. 현재 실용화가 되고 있는 블레이드는 길이만 대략 한 50m에서 60m,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것은 한 9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얘가 이제 육상이건 해상이건 한번 설치가 되면은 짧으면 25년, 20년, 길면은 30년 동안 설치가 돼야 됩니다.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블레이드 내부에는 다양한 구조가 있는데 이 구조가 운영 중에 인해서 바람을 하중으로 인해서 이 내부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손상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상이 바람을 받으면서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커지게 된다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블레이드가 두동강 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블레이드가 두동강 나게 된다면 이 자체 풍력 발전기 뿐만 아니라 이것과 생산 노트가 같은 모든 풍력 발전기는 점수 검사를 해야 되는, 그리고 또 최악의 경우에는 전원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 특허에서는 어떻게 블레이드 내부에 있는 손상을 블레이드 운영 중에 측정을 하느냐, 손상을 계측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풍력 발전기는 육상보다는 해상, 우리 항구로부터 대략 한 30에서 50km 떨어진 해상에 설치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해상에 설치되면 사람이 직접 가기 힘드니까 드론에 저희가 개발 중인 특허에서 특허를 확보한 기술 장치를 탑재를 해서 실제로 해상에 가서 비접촉식으로 이 블레이드 내부에 있는 손상을 탐지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상 탐지 절차는 다음과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적용 예를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타겟을 쓰고 있는 것은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5메가와트급 풍력 발전용 복합재 블레이드입니다. 이것의 길이는 63m고 무게는 대략 한 17톤 정도 됩니다. 얘의 설계 수명은 25년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풍력 발전용 복합재 블레이드의 단면입니다. 단면이신데 지금 그림에서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이
손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렇게 디본진 손상, 다시 말하면 접합 부위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접합 부위가 떨어지게 된다면 이 부위에서 이제 손상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 블레이드가 부러져 버리는 그런 현상까지 발생하는데요. 이 손상이 커짐에 따라서 이 블레이드의 스티프니스가 변하게 됩니다. 이 스티프니스가 변하면서 고유 주파수가 변하게 되고 이런 고유 주파수를 디텍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디텍팅된 고유 주파수를 데이터 전출 기법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특성 인자를 선출하게 되고요. 이 산출된 특성 인자를 인공신경망 기법에 적용을 해서 이 손상의 크기와 위치와 종류에 따라서 이 고유 주파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디텍팅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저희 연구실에서 나온 결과인데 대략 83%의 정확도로 블레이드 내부의 손상을 검출하는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현재 저희 랩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이론적인 것이고 실제로 실험적인 과목을 통해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가 과연 실용적인가를 검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대략 한 5m짜리 블레이드를 실제로 별도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제가 임의로 손상을 만들어 넣은 다음에 이에 대해서 측정을 해서 과연 데이터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유 주파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측정을 하고 이것에 대한 수천 번의 테스트를 거쳐서 올해 하반기 경에는 최종적인 검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이인하 교수님의 전복에서 유래한 펩타이드를 유효 성분으로 포함하는 피부주름 개선용 조성물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군산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소속인 이인하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전복에서 유래한 펩타이드를 유효 성분으로 포함하는 피부 주름 개선용 조성물에 관한 기술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발 목적 및 기술 특성, 연구 대상 선정, 실험 결과 결론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 목적 및 기술 특성입니다. 우리가 기존 항생제의 단점을 보완해서 펩타이드 항생제를 개발을 하면 다양한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기술 개발을 시작하겠는데요. 일단 내성 유발 기능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부작용 독성이 거의 없으며 물질 유래가 이제 천연에서 이루어진 물질 유래로 되고 작용 기장도 넓은 항균 스펙트럼을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온도와 열, 압력 등에 대해서 안정한 것이 펩타이드 항생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무척추 동물을 이용해 가지고 항균 펩타이드를 분리 및 정제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지금 이 기술에 관련된 전복에 관련된 전복을 이용한 펩타이드가 가장 유용한 효능을 나타내서 우리가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복 추출물의 세포 독성을 측정해 본 결과 전복은 저희가 먹기도 하기 때문에 거의 세포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전복에서 유래한 항균 펩타이드를 분리를 해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넘버링을 AB2-5, AB4-3, AB4-7로 했고 자세한 구조는 일부는 블랭크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총 3가지 펩타이드가 가장 여러 가지 생리활성 효능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기술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말씀드리면 AB2-5와 AB4-3, AB4-7의 세포 독성이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전복 추출물은 세포 독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지만 AB2-5나 4-3은 좀 강하게 세포 독성이 일부 고농도에서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포 독성이 너무 없다라는 것도 어떤 생리활성 효능을 나타내지 않는 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기준치 이상만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세포 독성이 없는 선에서 우리가 피부 주름에 어떤 효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엘라스타이저의 액티비티를 측정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농도에서 6.25, 12.5 마이크로그램
그램퍼미터에서도 효능이 이제 꾸준히 나타나고 이제 더 강하게 쓰면 5.9 정도에서도 이건 이제 5.9는 비교 대조 약물에 비해서 월등하게 효능이 있다는 것을 또 확인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의차도 있어서 독성이 없는데 그 주름에 영향이 있는 선을 저희가 농도를 설정을 할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MMP1이라는 것은 주름에 관련된 어떤 하나의 지표인데요.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농도인 6.25나 12.5 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에서 효능을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름이기 때문에 피부세포를 이용을 해왔고요. 피부세포에서도 다이렉트로 처리를 했었을 때 이렇게 효과가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충분히 기술 개발로 가능하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피부 주름에 관련된 mRNA 발현도 RT-PCR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였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AB2-5와 AB4-3 그리고 AB4-7이 발현량이 늘어났었는데 줄어드는 건 UV를 처리했었을 때 굉장히 많은 발현량이 보이시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거의 정상 수준으로 다 줄어드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가 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주름 관련된 mRNA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MMP9, MMP12, TIMP1 같은 경우는 AB4-3에서 굉장하게 우수한 효과를 볼 수가 있었고 이거를 두 가지를 측정을 해봤는데 LPS를 이용해서 염증을 유도시켰을 때랑 그다음에 UVB를 주어가지고 피부에 대해서 좀 안 좋게 피부 상태를 만들었을 때 그 상태에서 이 AB4-3이라는 항균 펩타이드가 또 월등하게 어떤 발현 인자를 억제함으로써 효능을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AB4-7도 마찬가지로 MMP9, MMP2, MMP3 그리고 TIMP1을 측정을 하였는데요. AB4-3보다는 적지만 일부 MMP3나 TIMP-1에서 그리고 고농도 20에서 30 마이크로그램 per ml에서 강한 억제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지금 특허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이 특허를 준비를 하면서 국제 화장품 원료집에 등재를 하는 일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AB2-5와 AB4-3, AB4-7의 항균 펩타이드는 ICID에 다 등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식약청에서 뭔가 서류를 진행을 할 때 안정성에 있어서 조금 이 ICID가 등재됐다는 이유로 안정성에 대한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준비하는데도 한 1년 정도, 거의 1년 정도 시간이 걸렸었는데 국제 화장품 원료집에서 이 항균 펩타이드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 일부 이 중에서 고시형으로 진행하려고 과제도 진행을 해서 이미 고시형으로 진행된 항균 펩타이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관심을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주름 개선에 있어서 항균 펩타이드라는 어떤 새로운 소재를 이용해서 뭔가 개발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이 기술을 이용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술을 이용해서 응용해서 이 소재를 가지고 어떤 제품을 개발하시면 약간 고부가가치의 상품이지만 요즘 항균 펩타이드에 대해서 좀 대중화가 된 시점에서 굉장히 좋은 하나의 재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최근 웰빙 시대에 맞춰서 다양한 효능으로 부각된 기능성 화장품 소재를 많이들 찾고 계시는데요. 그 소재 중에 하나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지금 현재도 꾸준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몇 개는 출원을 진행을 하였고 등록이 되려면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전복유래 펩타이드 3종은 피부 침투율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엘라스타이즈 및 MMP1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주름 개선 및 피부 탄력 증진에 매우 뛰어난 효과가 있는 기능성 화장품 소재로 적합합니다. 그리고 전복 유래 펩타이드 3종은 천연물질 유래 펩타이드로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매우 뛰어난 원료이며 주름 개선 및 항노화를 위한 화장료 조성물만 아니라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약학 조성물 등 제품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기술 이전 설명회이기 때문에 발표 종료 후 바로 1대1 상담이 진행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술 문의 및 연구자와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설문조사를 작성하여 회신해 주시면 연구자와의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미팅을 주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식품생명과학부 식품영양학 유현희 교수님의 기후도와 항산화 활성이 증대된 아로니아 우유의 제조 방법 및 이에 따른 아로니아 우유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후도와 항산화 활성이 증대된 아로니아 우유의 제조 방법 및 이에 따른 아로니아 우유 특허 내용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 식품생명과학부 식품영양학 전공 유현희라고 합니다. 본 발표 내용은 기술 분야,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과제의 해결 수단, 발명의 효과 순입니다. 본 특허의 출원일은 2019년 3월 26일입니다. 본 발명은 기후도와 항산화 활성이 증대된 아로니아 우유의 제조 방법 및 이에 따른 아로니아 우유에 관한 것입니다. 본 발명에 따라 제조된 아로니아 우유는 건강 기능성 성분의 함량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관능성 및 전반적인 기호도가 우수합니다. 아로니아 또는 블랙 초크베리는 아로니아 나무의 열매로서 아로니아의 최대 생산지는 폴란드로 전 세계 생산량의 9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드넓고 습한 지리적 여건과 영하 20도의 기온과 강렬한 자외선 등의 가혹한 기후 조건 때문에 아로니아의 안토시안 함량이 높습니다. 국내에는 2007년 처음 도입되어 충북 옥천, 강원 원주 등지에서 소규모로 재배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전국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재배 초기만 하더라도 1kg에 35,000원 하여 왕의 열매로 불리기까지 하였는데 2019년엔 너무 많이 생산되어서 키로에 1,000원도 되지 못하여 농가의 눈물이라고까지 불리웠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를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로니아 영양성분은 수분,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회분, 비타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외에 폴리페놀 화합물, 플라보노이드, 안토시아닌 등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성 물질 때문에 아로니아는 종양 억제 활성, 혈당 및 지질 저해 효과, 심혈관 저해 효과, 위 보호 효과, 면역 조절 기능 활성 등과 같은 각종 만성 질환의 예방 효과와 이뇨 작용이 있습니다. 또한 활성산소 라디칼의 흡수 효과와 항산화 효과, 항균 및 항암 활성 등이 높습니다. 그러나 가공되지 않은 아로니아 열매는 떫은 맛과 쓴 냄새 때문에 가공되지 않은 아로니아 제품은 인기가 없어 주로 다른 주스 또는 시럽, 젤리, 차, 주류, 과일 와인에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확시기 제한으로 생과를 과즙, 분말, 잼 등 가공품이 판매되고 있으나 그 종류가 한정적이며 떫은 맛과 쓴 냄새에 의해 여러 우수한 기능성 물질에도 불구하고 낮은 기호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유는 칼슘 및 비타민 등이 풍부해 성장기 어린이, 청소년과 여성들에게 이로운 식품이며 우유를 가공한 치즈, 연유, 생크림뿐만 아니라 저지방 우유, 무지방 우유, 홍삼 우유와 같은 기능성 물질을 첨가한 기능성 우유 등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로니아 향이 아닌 아로니아 가즙을 우유에 배합하여 기호성이 우수한 아로니아 우유를 제조하는 방법에 대해선
보고된 바 없습니다. 본 발명자는 효소 처리한 아로니아 가즙과 우유를 혼합하여 아로니아의 떫은 맛과 쓴 향을 제거하고 아로니아 중에 함유되어 있는 유용 성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으면서도 우유 자체의 비린 맛을 차폐하여 기호성이 보다 향상된 아로니아 우유의 제조 공장을 확립함으로써 본 발명을 완성하였습니다. 본 특허의 과제 해결 수단, 즉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1. 아로니아 가즙을 준비하는 단계, 2. 아로니아 가즙에 효소를 첨가한 후 초음파 처리하는 단계, 3. 초음파 처리된 아로니아 가즙을 효소 반응시키는 단계, 4. 효소 반응시킨 아로니아 가즙을 실활 및 살균 처리하는 단계, 5. 효소 불활성화 처리한 아로니아 가즙을 여과하는 단계, 6. 5단계에서 얻어진 아로니아 가즙과 멸균율을 혼합한 후 균질화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아로니아 우유의 제조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로니아 가즙에 초음파 처리 후 효소를 반응했을 때의 장점으로는 추출 수율이 증가하며 안토시안 함량이 증가하여 이에 비례하여 항산화 효과가 증가합니다. 또한 탄닌량이 감소하여 떫은 맛이 현저히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아로니아 가즙을 여과하는 단계에서 500ml 체에 여과한 후 5 내지 10도에 12시간 숙성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앞에서 설명한 초음파 처리와 효소 반응 단계의 장점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6단계에서 아로니아 가즙을 멸균위에 혼합하여 균질하는 단계에 혼합량이 중요한데요. 1 내지 5 내지 12, 가장 적정한 양은 1 내지 9인데 상기 혼합량이 상기 하한치 미만인 경우에는 아로니아의 양이 미비하여 원하는 맛과 항산화 증대 효과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고, 상기 상한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로니아의 떫은 맛이 충분히 마스킹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명의 효과로는 항산화 활성이 높으면서도 우유 특유의 비린 맛과 이치를 차폐할 뿐만 아니라 아로니아 특유의 떫은 맛, 쓴 향을 완화시킴으로써 기호도가 증대되어 저항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로니아 가즙을 그대로 우유에 넣으면 분리 현상이 매우 높아서 저장성이 매우 떨어지는데, 이러한 방법을 취하면 우유 분산 안정성이 증가하여 분리 현상이 매우 낮습니다. 기호도와 항산화 활성이 증대된 아로니아의 제조 방법 및 이에 따른 우유는 다른 우유 가공품인 치즈, 가공우유, 분유, 연유, 아이스크림, 발효유, 요구르트, 동결건조 발효유 과자와 스무디, 샤베트 등에 이용 가능할 수 있으며, 기존의 아로니아 가공품인 주스, 잼, 분말보다 훨씬 더 기호도와 항산화 활성이 증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과학대학 해양생명응용과학부 수산생명의학 박경일 교수님의 유속저감 폐류 양식 장치 및 갯벌 양식을 위한 임해 폐류의 채무 장치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본 강소특구 사업화 기술 발굴 사업에 참여하게 된 군산대학교 수산생명의학 전공의 박경일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기술은 폐류 양식 장치로서 빠른 유속으로 인해 정상적인 폐류 양식이 어려운 외해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폐류 양식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유속 저감 폐류 양식 장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폐류 양식은 크게 서해안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조간대 천해 양식어업과 남동해 안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반 해면어업으로 나뉩니다. 천해 양식어업은 갯벌에서 폐류를 양식하는 방식이며, 일반 해면어업은 형망을 이용해 조화대의 폐류를 포획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두 폐류 양식 방법에는 차이가 있으나 공통점도 있는데, 바로 천해 양식이나 일반 해면어업 모두 육지와 인접한 연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폐류 양식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연안은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환경부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용존 질소와 인의 경우 폐류 양식장이 밀접한 연안의 수질은 1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용존 질소나 인 외에도 연안 해역은 중금속이나 각종 병원성 미생물의 농도도 높은 편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미세 플라스틱 해양 오염은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해양 환경이 열악한 이런 환경에서 저비용 대량 생산 구조인 현 폐류 양식 시스템을 청정하며 고부가가치를 갖는 폐류 생산 시스템으로의 도약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양식 시스템의 개발에 가장 적합한 대안은 바로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오염이 적고 청정한 해양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외해입니다. 특히 이러한 외해는 최근 해상풍력발전단지로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이렇게 해상풍력단지의 개발과 함께 수산양식단지로의 개발이 병행한다면 해상풍력단지 개발에 대한 주민 수용성도 높이고 청정한 수산물도 생산한다라는 장점이 있어 외해는 수산양식장으로서의 잠재성이 매우 높은 해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해는 빠른 해류나 조류 그리고 센 바람 등 육지 인근의 안정적인 환경과는 반대되는 환경으로서 일반적인 수산 양식 생물의 서식 환경을 벗어난 환경입니다. 주요 폐류 양식종인 바지락의 경우 유속이 초당 8cm 이하에서 성장이 잘 되고 굴의 경우에는 초속 15cm 이하의 유속이 적정 유속입니다. 이러한 적정 유속을 벗어난 환경에서는 폐류의 먹이 섭취가 불량해져 성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 말도와 같은 외해의 경우 연평균 유속이 초당 40cm가 넘고 경우에 따라 초당 100cm가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외해에서 안정적인 폐류 양식을 위해서는 유속을 저감시키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적정 유속을 초과하는 외해의 유속을 저감시킬 수 있는 그림과 같은 유속 저감 폐류 양성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모양은 역원뿔이나 역사각뿔이며 측면과 하부에 구멍이 뚫려 있으며 이 구멍의 크기는 폐류의 크기나 해당 해역의 유속의 세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측면의 구멍은 이 구멍을 통해 유입된 해수에 의해 폐류의 배설물이 하부의 구멍을 통해 방출될 수 있도록 돕는 작용을 합니다. 이러한 폐류 유속 저감 장치는 여러 개가 연결되어 하나의 판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판은 다수의 층으로 구성되어 그물로 된 케이지 안에 장착될 수 있습니다. 이 케이지 안에 종자를 넣은 후 연승 수화식으로 폐류를 양식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유속 저감 폐류 장치는 초속 40cm 유속을 7cm로 저감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개발한 유속 저감 폐류 양식 장치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나라 폐류 양식 산업이 기존의 연안 양식에서 벗어나 청정 해역에서의 새로운 산업화를 개척하는데 본 유속 저감 장치가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기술은 갯벌 양식을 위한 임해 폐류의 채묘 장치로서 폐류 양식 시 종자 부족으로 인한 외국 수입 종자를 수입하고 있는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본격적인 채묘기 설명에 앞서 우리나라의 폐류 양식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류 중에서도 서해안 조간대에서 가장 많이 양식되고 있는 바지락을 중심으로 폐류 양식이 당면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채묘기 개발의 필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오늘 발명품으로 말씀드릴 채묘기는 바지락뿐만 아니라 조간대에서 생산되는 모든 임해폐에 적용되는 장치이기에 바지락 채묘기뿐만 아니라
타 폐류 중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폐류 양식은 크게 서해안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조간대 천해 양식어업과 남동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반 해면 어업으로 나뉩니다. 천해 양식어업은 갯벌에서 폐류를 양식하는 방식이며 일반 해면 어업은 형망을 이용해 조화대의 폐류를 포획하는 방식입니다. 바지락을 대표로 서해안에서 이루어지는 폐류 양식은 조간대에서 자연 생산된 종자나 또는 인공 생산 종자를 살포한 후 수확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바지락 양식에 있어 안정적인 종자의 수급은 성공적인 폐류 양식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바지락 양식에 이용되는 종자는 자연 생산 종자인데 국내 수급이 부족하여 매년 3,000톤 이상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 종자의 국내 수입은 이 비용의 지출뿐만 아니라 병리학적 관점에서 외래 병원체 유입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전북 곰소만의 바지락 양식장은 우리나라 최대이지만 종자 자급이 불가하여 매년 100억 이상의 비용을 들여 바지락 종자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종자 구입 비용의 지출은 수익성의 하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바지락 양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해역에서 바지락 종자를 자급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다면 바지락 종자 구입 비용 감소로 가격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으로부터 병원체 유입의 우려도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묘기를 개발하는 데는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지락의 생물학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둘째는 채묘기가 사용될 해역의 물리학적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로 바지락의 생물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바지락은 생활사 중 부유유생기를 거쳐 바닥에 착저하며 그 이후에 치패가 되는데 바닥에 착저한 치패는 자신의 몸을 주변 모래나 기타 기질에 부착함으로써 조류나 해류에 몸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는 족사를 일시적으로 갖게 됩니다. 그런데 서해안에 위치한 바지락 양식장은 대부분 실트나 니즐 등으로 바지락의 족사가 부착하기에는 너무 작은 입자로 구성된 펄 갯벌이기에 바지락의 유생이 부착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바지락이 일시적으로 갖는 족사에 잘 부착할 수 있는 기질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두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수중의 유생이 기질과 접촉할 수 있으며 뻘 갯벌에 매몰되지 않도록 부유식 채묘기를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채묘기의 구조와 설치 방법 및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채묘기는 3단계의 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채묘를 담당하는 기질은 모노필라멘트로 제작되었으며 이를 다공성을 갖는 비닐 조각으로 감싸 간조시 공기 중에 노출되더라도 채묘 기질이 건조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를 갖췄습니다. 이러한 채묘기는 하단에 닷을 달고 여러 층으로 연결되었으며 상단에는 부위를 달아 채묘기가 수중에 부유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실제 저희가 채묘기의 효과를 검증하였는데 다수의 바지락 치패가 채묘기에 부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개발한 폐류 채묘기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 채묘기가 적극 사용되어 우리나라 폐류 종자 자급과 어민 소득 증대에 이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대학교 사업화 유망기술 온라인 기술이전 설명회 발표를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기술 발표를 통해 확인하지 못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설문조사를 작성해 주시면 연구자와 1대1로 상담할 수 있는 미팅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군산대학교 사업화 유망기술 온라인 기술이전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